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린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가요. 다시는 아빠 묘소에 못 와요. 폭설이 쏟아지는 아들의 묘역, 박진한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은 아이가 아기를 업고 묘비를 닦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의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내일이면 영영 떠나야 한다며 낡은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9년 전 의절하고 떠난 아들이 남긴 핏줄,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 과연 박 회장은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아이들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굵은 눈발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가온 유통 박진한 회장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공원 묘역 입구에 멈춰섰죠. 9년 전 부자의 연을 끊고 집을 나갔던 외아들 지훈의 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묘를 쓴 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죠. 박지훈 씨, 아니, 이민준 씨 부친 되십니까? 화재 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 유품을 정리하다가 회장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이름도 없는 납골당 구석에서 영영 잊힐 뻔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아들의 죽음을 1년이나 몰랐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수행원들의 우산도 물리친 채 눈을 맞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여사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아들의 비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노부부가 눈길을 헤치고 묘소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눈 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그림자 셋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걸음을 멈추고 입을 막았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 하나를 걸친 소년이 등 뒤에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얇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묘비석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9살 소년 다온이었습니다. 다온은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새끼 사슴처럼 잔뜩 웅크린 채였죠. 다온이 6살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박진한 회장 부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의 눈매가 죽은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차가운 눈밭 위로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박진한 회장이 다급히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다온에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손등은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이 지팡이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힘을 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박진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다온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다온이 등 뒤에 엎인 막내를 추스르며 또렷하지만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데요? 우리 아빠 아세요? 아빠. 그 단어가 박진한 회장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바닥을 기어가듯 아이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너 이름이 뭐니? 응? 다온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낯선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오는 묘비 앞에 놓아두었던 조화 꽃송이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꽃은 오는 길에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것이었죠. 다온이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원장님한테 혼나. 다온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 전 다온은 다시 한번 묘비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차갑게 박혀 있었죠. 다온이 소매로 묘비에 묻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갈게. 미국 가서도 아빠 안 잊어버릴게. 엄마 만나면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박진한 회장의 귀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김 여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안 돼.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온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 틈새 깊숙한 곳에 그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묘하게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요. 우리 셋 다 입양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와요. 입양. 그 두 글자가 눈보라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김 여사는 아예 정신을 놓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입양이라니. 김 여사가 소리치자 엎혀있던 2살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지자 다온은 당황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다온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김 여사를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갈게요. 다온은 6살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듯 언덕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다온은 등 뒤에 아기를 보호하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박진한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아이들을 쫓으려 하자 박진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억지로 쫓다가 아이들이 비탈길 눈 속에 구르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대신 박진한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뒤따라가. 놓치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한 회장이 지팡이 끝으로 아이들이 머물렀던 묘비 앞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닦고 비비적거리던 묘비 틈새에 9살 소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말고 수거해. 비서실장은 회장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이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즉시 긴급으로 돌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하고.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움직여 머리카락을 채취해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이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그림자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온이 끼워 넣고 간 사진이 묘비 틈에서 팔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거친 손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9년 전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아들 지훈이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핏덩이가 바로 방금 전 그 소년 다온이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번진 잉크 자국 위로 낯익은 아들의 흘림체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박진환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는 통곡을 삼키기 위해서였죠.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존심 때문에 아들의 핏줄들이 젖골이 되도록 방치했던 것이죠.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눈 위에 찍힌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 나간 자국, 그리고 동상으로 터진 발 뒤꿈치에서 배어나온 선명한 핏자국, 하얀 눈 위에 찍힌 그 붉은 점들이 박진환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김 여사가 남편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분노가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아들의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끝까지 응시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난 1년.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내 손주들이 저런 몰골로 쫓기듯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내 아들은 왜 이름도 없는 무연고자로 죽어야 했는가? 박진환 회장이 수행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 대기시켜. 수행원이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박진환 회장이 손에 쥔 아들의 사진을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간 곳, 지옥 끝이라도 따라간다. 폭설이 시야를 가렸지만 가온 유통 회장의 검은 세단은 거침없이 눈보라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핏줄을 찾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묘역에서의 만남으로부터 정확히 2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소망 보육원,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다온 3남매가 원장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권미숙 원장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경찰서에서 아빠 묘지 썼다고 통지서 날아오니까 기어이 거길 기어나가? 아주 신났어? 감히 허락도 없이? 권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갈랐습니다. 다온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본능적으로 2살 막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6살 여동생 수진이는 오빠의 허리춤을 잡고 숨죽여 울고 있었죠. 권 원장은 아이들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양부모랑 화상 면접 잡혔어. 거기서 딴짓하거나 헛소리하면 알지? 오늘 저녁은 없어. 셋 다 굶어. 권 원장은 싸늘한 통보와 함께 아이들을 복도 끝 독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다온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발 줘봐. 다온은 수진이의 젖은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차가운 동생의 발을 맨살배 위에 올렸습니다. 다온의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발을 녹였습니다. 수진이가 배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다온은 주머니에서 아까 묘지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던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리다 대신 손가락을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 날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브로커 아저씨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정이 앞당겨질 거라고요. 오늘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온은 수진이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어떤 아저씨들이 오면 묻는 말에 무조건 모른다고 해. 알았지? 왜? 나 영어 인사 배웠는데. 아니야. 똑똑하면 안 돼. 우리가 똑똑하면 따로따로 입양 보내진대. 오빠랑 수진이랑 막내랑 다 같이 살려면 바보처럼 굴어야 해. 그냥 웃으면서 침 흘리고 모른다고 해. 약속해. 다온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서 수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교육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원장실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권미숙 원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다온 3남매의 건강검진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막내는 폐렴기가 있고 큰애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양부모들 동정심 자극하면 지갑 열게 되어 있잖아요. 권 원장은 검진표의 정상이라는 글자 위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요관찰이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아이들을 병약한 것처럼 꾸며 입양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권 원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야, 이다온. 나와서 청소해.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다온이 불려나왔습니다. 다온은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도 힘이 없는 척 덜덜 떨었죠. 권 원장은 그런 다온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구석구석 닦아. 먼지 나오면 내 동생들 밥은 영영 없을 줄 알아. 권 원장은 다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의 시선은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도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권 원장의 손가락 움직임이 다온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오른쪽으로 3번 4, 왼쪽으로 2번 2, 다시 오른쪽 9, 마지막 1, 비빅.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온은 그 짧은 순간 금고 비밀번호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했습니다. 천재적인 기억력이었습니다. 다온은 짐짓 청소 도구를 떨어뜨리는 척하며 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여간 칠칠 맞기는. 즉, 권 원장은 혀를 차며 금고에서 서류 봉투와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다온은 바닥을 기어가며 걸레를 줍는 척 책상 아래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그곳에 원장이 숨겨둔 진짜 장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다온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다가 다시 흐리멍덩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권 원장의 눈이 쓰레기통 옆에 숨겨져 있던 낡은 책 한 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온이 몰래 주워와 풀던 4학년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공부하니? 권 원장이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하게 풀려있는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권 원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랬지. 머리 굴려서 도망칠 궁리나 하고. 싹수가 노랗다니까. 지익. 권 원장은 가차없이 문제집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다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문제집은 다온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언젠가 성공해서 동생들을 호강시켜주겠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다온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거 보이다 걸려. 그땐 내 동생들 손가락을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권 원장은 찢어진 문제집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다온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고개를 숙이며 잘못 했습니다.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바보 가면을 절대 벗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한편 서울 도심의 가온유통본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창밖을 등지고 앉아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묘지에서 돌아온 직후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조사해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가 이름을 바꿨다는 건가? 비서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9년 전 댁을 나가신 후 이민준으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사고 당시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해 신분증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아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잔인한 행정적 공백의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아들이 이름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은 왜 보육원에 갔지? 법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구청에서 절차대로 시설로 인계했습니다. 그게 소망 보육원입니다. 박진환 회장이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권미숙 원장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입양 송출 실적 1위, 그러나 뒤로는 아이들을 알선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한다는 정황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여자, 내 손주들을 팔아넘기려 했군. 유리잔을 쥔 박진환 회장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쩌저, 두꺼운 크리스털 잔에 금이 갔습니다. 김 실장, 아까 묘지에서 확보한 검체 결과 언제 나오지? 내일 새벽이면 나옵니다. 박진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회장실 벽면을 거대하게 덮었습니다. 결과 나오는 즉시 보고해. 그리고 법무팀 대기시켜. 내 핏줄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보육원은 지도에서 지워버릴 테니까. 다시 소망 보육원의 독방. 다온은 원장실에서 돌아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지쳐 잠들어 있었죠. 다온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소하다가 몰래 바닥에서 주운 작은 쇠클립이었습니다. 문득 아까 묘지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표정이었지만 자신들을 바라보던 눈빛만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그 할아버지. 다온은 묘비 앞에서 울던 할머니와 자신을 부르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곱씹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울었을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다온은 자꾸만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온은 클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내 동생들은 내가 지켜.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냥을 준비하는 늑대의 눈빛이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보육원의 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정막을 깨고 가온유통 회장 저택의 벨이 울렸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퀵서비스 직원이 건넨 서류 봉투를 비서실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긴급 유전자 분석센터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비서실장이 수거해온 머리카락, 그 한 줌의 증거가 품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던 김 여사가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시선이 결과지 하단에 멈췄습니다. 검체 A 박진한, 검체 B 신원미상 소년. 유전자 일치율 99.999%. 여보, 맞아요? 우리 지훈이 핏줄. 맞아요? 박진한 회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며 가슴을 부여잡더니 휘청거렸습니다. 여사님, 비서실장이 다급히 부축했지만 김 여사는 이미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과호흡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김 여사가 안방으로 옮겨지는 뒷모습을 보며 박진한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 복도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9년 전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뜯지 않은 편지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박 회장은 꼴도 보기 싫다며 봉투도 뜯지 않고 서랍에 처박아 두었었죠.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읽지도 못한 채 쌓아둔 아버지의 옹졸한 자존심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그중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지훈이 죽기 한 달 전에 도착했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꼬깃꼬깃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온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학을 참 잘해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라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와서 빌기라도 하지. 왜 이러고 갔어? 왜? 회안의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곧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그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향해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라. 박진한 회장의 눈빛이 비장하게 바뀌었습니다. 한편 날이 밝아오던 소망 보육원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권미숙 원장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늘 밤 비행기야. 일정이 당겨졌다고. 미국 양부모 측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입양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늘 밤 당장 아이들을 출국시키라는 통보였죠. 권 원장은 아이들을 욕실로 몰아넣었습니다. 박박 씻겨. 때 구정물 안 나오게. 꼬질꼬질한 꼴로 보냈다간 위약금 물어내야 하니까. 아이들이 씻는 동안 다온은 원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다온은 자꾸만 그 노신사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보는 듯 했던 그 애절한 눈빛. 하지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아. 내 힘으로 동생들을 지켜야 해.
다온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원장의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거울을 통해 외워두었던 금고 비밀번호 4291. 다온의 작은 손가락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다온은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여권, 그리고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아이들의 이름과 몸값, 그리고 원장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해. 이게 원장의 약점이야. 하지만 장부는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품에 넣으면 금방 들킬 게 뻔했죠. 다온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장부의 가장 뒷부분, 원장의 차명 계좌와 입양 수수료 리스트가 적힌 핵심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직. 다온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과감하게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걷어 올려 자신의 낡은 양말 속에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 넣었습니다. 발목이 까끌까끌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다온은 다시 금고 문을 닫고 다이얼을 돌려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해? 다 했어? 때마침 권 원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온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청소 다 했습니다. 다온이 침을 흘리며 어눌하게 대답하자 권 원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우, 냄새나.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짐이나 싸. 다온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매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양말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다온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온 유통 회장 저택 앞마당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지시로 소집된 법무팀 변호사 10명과 사설 경호팀 30명이 도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로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박진한 회장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 회복 소송과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방금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약 원장이 아이들을 오늘 밤에 빼돌린다면 법은 거들 뿐이야. 내가 직접 막는다. 박진한 회장이 코트를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링거대를 끌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여보, 부탁해요. 우리 강아지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데려와요. 따뜻한 밥 지어놓고 기다릴게요. 박진한 회장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걱정 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몸조리 잘하고 있어. 박진한 회장은 아내를 뒤로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현관 앞에 서자 9년 전 아들을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굳게 닫혔던 그 철문을 자신의 손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출발해. 박진한 회장이 뒷좌석에 오르자 비서실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전 차량 이동. 목적지 소망 보육원. 속도 최대로 올립니다. 수십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동시에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난 듯한 웅장한 울림이었죠. 선두 차량이 출발하자 검은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가온 유통의 차량 행렬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차창 밖을 응시하며 주머니 속 아들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다온아. 할아버지가 간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구원 투수들이 보육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반나절.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오후 2시 소망 보육원 앞마당은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뒤덮였습니다. 좁고 비탈진 진입로를 따라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쳐 주차장을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자 보육원 창문마다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눈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원장실에 있던 권미숙 원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이야? 검찰이야? 그때 비서실장이 먼저 들어와 정중하지만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온유통 박진환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거액의 후원건으로 직접 시설을 둘러보고 싶어 하십니다. 가온유통? 재벌 회장이 직접? 권 원장의 눈동자가 팽팽 돌아갔습니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두드려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후원이라면 입양 수수료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큰돈이었습니다. 권 원장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아유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박진환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권 원장의 호들갑을 무시한 채 선글라스를 벗으며 보육원 건물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어디선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수업 중입니다.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요. 호호. 권 원장은 박 회장을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급하게 뿌린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곰팡이 냄새와 섞여 역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박 회장은 소파에 앉지 않고 벽에 걸린 식단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우 불고기, 유기농 샐러드. 금방 출력해 붙인 티가 역력한 가짜 식단표였습니다. 식단이 아주 훌륭하군요. 이대로만 먹인다면 아이들 때깔이 이렇게 나쁠 리가 없을 텐데. 박 회장의 뼈 있는 농담에 권 원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박 회장은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탁자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비서실장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 최근에 입소한 3남매가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오늘 아침 보고받기로는 아주 눈여겨봐야 할 아이들이라 들었습니다. 후원 대상을 직접 봐야겠으니 그 아이들부터 데려오시죠. 권 원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온 3남매는 오늘 밤 출국 예정이라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서류철과 거액의 후원금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애들이 좀 낯을 가려서. 권 원장은 복도로 나가 다온이 갇힌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온은 2살 막내를 등에 업고 6살 수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권 원장이 다온의 귀를 잡아당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가서 입 뻥끗하면 알지? 동생들까지 싹 다 웃어. 불쌍하게 보여야 돈이 나와. 다온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 문이 열리고 다온 3남매가 들어왔습니다. 박진환 회장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놨지만 다온의 등 뒤에 엎인 막내는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오빠의 바짓단을 잡고 선 수진이는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손목들이 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 회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원장이 아이들을 숨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온은 박 회장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왔어? 다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원장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원장과 똑같은 어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책상 위에 펼쳐진 보육원 운영 장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장부 정리가 엉망이군요.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합계가 틀려서야 후원금을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 박 회장이 펜을 꺼내 들고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 원장이 당황하며 계산기를 찾으러 허둥지둥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원장의 시선이 책상 아래로 향한 그 짧은 틈. 박진한 회장은 슬쩍 고개를 들어 다온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장부의 특정 숫자를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다온은 할아버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다온은 등에 엎인 막내를 고쳐 업으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차탁 위에 손가락으로 빠르게 숫자를 적었습니다. 450만.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쓱 문질러 지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암산으로 계산한 오차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손자가 맞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실 한쪽 구석에는 후원 물품으로 들어온 라면 박스와 쌀포대가 천장까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수진이를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박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눈짓으로 박스 더미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박스가 젖어서 찌그러져 있었죠. 저대로 두면 무게 중심이 무너져 와르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온의 눈짓을 따라가 박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9살 아이가 물류 적재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 저 박스들 당장 치우시오. 애들 다치겠어. 박 회장의 호통에 권 원장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아, 네네. 당장 치우겠습니다. 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바보 흉내를 내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니 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빼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원장, 당장이라도 거액을 후원하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장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이요. 내 비서진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소? 권 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일정이 좀 있어서. 일정? 후원금 10억보다 중요한 일정입니까? 10억이요? 권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억이면 아이들 몸값 수십 배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일정이야 미루면 되죠. 10억이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소. 그럼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내가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군요. 애들이 너무 말랐어. 나가서 고기라도 좀 먹입시다.
권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밥 먹고 돌아와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재벌 회장이 직접 밥을 사준다는데 거절했다가 비위라도 상하게 하면 10억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애들이 복이 터졌네요. 회장님 손잡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알았지? 권 원장은 아이들을 박 회장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온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고 귓속말로 나직하게 씹어뱉었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내 동생들은 끝장이다. 밥만 먹고 조용히 들어와. 다온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다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투박하고 큰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다온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박 회장은 다른 한 손으로 겁에 질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맞잡은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다온은 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든든한 어른의 손길이었습니다. 보육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얇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다온과 수진이의 어깨를 동시에 감싸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온의 등에 엎여있던 막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다온은 보육원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남자는 다온과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다온의 몸이 흠칫 떨렸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박진한 회장이 다온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막내를 안고 탄 비서실장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수진이가 쭈뼛거리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온이 차에 오르자 박 회장이 옆에 앉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턴 할아버지가 다 막아줄 테니까. 할아버지. 그 단어가 다온의 가슴 속에 뭉클하게 퍼졌습니다. 안락하고 조용한 차 안,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아이들의 몸을 녹였습니다. 수진이는 신기한 듯 푹신한 가죽 시트를 만지작거렸고 막내는 비서실장의 품에서 새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은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온은 발목 양말 속에 숨겨둔 장부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과 동생들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가온 유통의 차량 행렬이 소망 보육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들을 보며 권 원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던 것이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요. 가온 유통의 최고급 세단들이 멈춰선 곳은 도심의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죠. 이런 곳에 회장님이? 라는 듯 경호원들이 당황했지만 박진한 회장은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아들 지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며 아버지를 데리고 왔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자리에는 이미 김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 자국이 선명한 손등.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 김 여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다온과 수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들의 핏줄들. 할머니의 품에서는 낯선 병원 냄새 대신 따뜻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대답 대신 비서실장의 품에서 2살 막내를 받아 안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김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배고팠지? 얼른 앉자. 밥 먹자. 김 여사가 손수 아이들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수육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아이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수진이는 숟가락질도 잊은 채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수진이는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들처럼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수진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연신 천천히 체한다라고 말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큼직한 수육 한 점을 집어 주머니 속에 슬쩍 넣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니? 김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를 가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고프면 먹으려고요. 원장님이 밥 안 줄 때 먹으려고. 김 여사의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6살 아이의 본능적인 비축 행동. 보육원에서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수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식당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경호원들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박진환 회장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온의 밥그릇 위에 수육을 산더미처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다온아. 다온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한술도 뜨지 못한 상태였죠. 박 회장이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짧은 한마디에 다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른이 된 척, 강한 척 버텨왔던 9살 소년의 둑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박 회장이 물을 따라주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온은 식탁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발목 양말 속에 숨겨왔던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아까 원장실 금고에서 찢어낸 비자금 장부의 핵심 페이지였습니다. 다온은 정광석화처럼 그 종이를 박 회장의 코트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습니다. 박 회장의 몸이 흠칫 굳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종이의 감촉. 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다온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릴 구해주세요. 박 회장은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였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접수했다는 신호였죠. 그러자 다온은 식탁 밑으로 박 회장의 손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10. 밤 10시. 출국 시간. 박 회장은 다온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힌 할아버지의 손과 작고 여린 손자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간다. 10시 전에. 식사가 끝날 무렵
박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권 원장이었습니다. 비서님, 입금 처리는 됐나요? 애들 보낼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세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권 원장의 목소리는 초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박 회장이 눈짓하자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은행 전산망 점검 중이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납치하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마지막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다 먹었니? 이제 가자. 박 회장의 말에 수진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랑 더 있고 싶은데. 가기 싫어. 김 여사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돌리며 수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더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알았지? 김 여사는 수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한 줌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는 올 때와 달랐습니다. 다온과 박 회장 사이에는 무언의 신뢰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 권 원장이 득달같이 달려나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왔니? 회장님, 입금은 곧 될 겁니다. 아이들이 피곤해하니 쉬게 해주시오. 박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멀어지자마자 권 원장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야, 너 회장한테 헛소리했어. 안 했어? 밥만 먹고 온 거 맞아? 권 원장은 아이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수진이의 주머니에서 사탕과 아까 숨긴 수육 한 점이 나오자 그녀는 그것들을 빼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어딜 감히 음식을 숨겨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권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처박혀 있어. 밤 10시에 출발하니까 딴 생각 말고. 쾅! 다시 독방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삼남매. 하지만 다온은 울지 않았습니다. 양말 속에 있던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다온은 울고 있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진짜 할아버지가. 다온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약속된 시간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한편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진환 회장은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꼬깃꼬깃한 장부 낱장에는 권 원장의 비자금 내역과 아이들의 몸값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경찰서장에게 연결해. 이 종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오늘 밤 가온 유통의 모든 힘을 보여준다. 박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폭풍 그 자체가 되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소망 보육원이 위치한 산자락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죠. 보육원 앞마당에는 엔진을 켜둔 검은색 승합차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공항으로 실어 나를 브로커의 차량이었습니다. 원장실 안 권미숙 원장은 브로커와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박 회장 쪽에서 입금 처리가 늦어진다는데 괜찮을까요? 브로커가 묻자 권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그 노인네 애들한테 껌뻑 죽는 거 못 봤어? 은행 문 여는 내일 아침이면 10억이 꽂힐 거야. 일단 애들 보내놓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권 원장은 이미 돈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축배에 잔이 오가는 사이 아이들에 대한 감시는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그 시각 복도 끝 톡방. 다온은 저녁 식사 때 몰래 챙겨온 쇠숟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 손잡이를 낡은 창문 경첩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기익. 오래된 나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밖은 눈보라 소리가 요란해서 묻혔습니다. 다온은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숟가락을 비틀었습니다. 툭! 나사 하나가 풀려 떨어졌습니다. 다온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이제 가야 해. 다온은 잠든 수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2살 막내는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수진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다온은 박 회장이 주고 간 코트를 수진이에게 입혔습니다. 코트가 너무 커서 발끝까지 끌렸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가면 따뜻한 곳이 있을 거야. 다온은 먼저 창틀을 넘어 눈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층이라 높지는 않았지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받아 안은 다온은 보육원 건물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개구멍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박, 사박. 눈 밟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다온은 얇은 실내화만 신은 상태였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막내와 손잡은 수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개구멍을 통과해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눈 구덩이에 발이 빠지며 넘어졌습니다. 으앙, 아파.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온은 기겁하며 수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소리내면 안 돼. 잡히면 끝이야. 다온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수진이는 오빠의 눈물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다온은 수진이를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육원 쪽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애들 없어졌어. 잡아. 권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어둠을 찢으며 숲속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발자국이다. 이쪽으로 갔어. 눈 위에 남겨진 선명한 발자국. 그것이 아이들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온은 절망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금방 잡힐 게 뻔했습니다. 다온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만치 앞에 쓰러진 폐창고가 보였습니다. 다온은 수진이를 끌고 창고 구석, 낡은 드럼통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오빠가 저 아저씨들 유인하고 올게. 싫어. 오빠 가지 마. 수진이가 다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다온은 수진이의 손을 떼어내며 막내까지 수진이 옆에 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숨어 있어. 알았지? 다온은 동생들을 숨겨두고 일부러 눈 덮인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우지끈 소리가 나자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기다. 저쪽에 있다. 다온은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나 잡아봐라. 다온은 소리를 지르며 브로커들을 유인했습니다. 저 쥐새끼가. 브로커 2명이 다온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다온은 눈길에 미끄러지고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보폭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 다온의 뒷덜미가 낚아채졌습니다. 크어. 다온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눈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독한 놈. 어딜 도망가? 브로커가 다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온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브로커가 패창고 뒤에서 울고 있는 수진이와 막내를 찾아내 질질 끌고 왔습니다. 안 돼. 내 동생들 놔줘. 다온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 원장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갈 뻔했잖아. 자. 권 원장의 손바닥이 다온의 얼어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다온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차에 태워. 공항 가는 길에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어.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대기 중이던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온은 승합차 문틀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뒤집힐 듯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 안 가. 할아버지가 온다고 했어. 우릴 구하러 온다고 했단 말이야. 다온의 외침에 권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인네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데리러 오니? 꿈 깨라. 넌 그냥 팔려가는 물건이야. 권 원장이 다온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다온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버텼지만 결국 튕겨나가듯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차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차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수진이는 막내를 끌어안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밤하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다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엔진 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은 흐려지는 눈으로 보육원 진입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저 멀리서 2개의 강력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니, 2개가 아니었습니다. 4개, 8개, 16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고 보육원 진입로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빛의 행렬. 기익. 선두에 선 검은 세단이 브로커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눈보라가 흩날렸습니다. 다온은 숨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 시간 밤 10시.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승합차의 앞길을 막아선 검은 세단에서 박진한 회장이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는 쏟아지는 눈보라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윙윙거리며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어두웠던 보육원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권미숙 원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악을 썼습니다. 브로커들도 당황하여 흉기를 꺼내 들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에게 포위되어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이건 엄연한 합법적 입양 절차라고요. 권 원장의 발악에도 박진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합차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자 박 회장이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팀장이 순식간에 운전석을 덮쳐 브로커를 끌어내리고 잠금 버튼을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육중한 문이 열리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박진한 회장.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은 다온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뒤이어 수진이와 막내도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박 회장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다온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권 원장이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남의 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내가 법적 보호자예요. 당신이 재벌이면 다야? 그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권 원장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권미숙 씨, 당신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소송과 아동매매,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은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애들을 팔았다는 증거 있냐고. 권 원장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진짜 장부와 녹취록은 금고 깊숙한 곳 혹은 이미 파기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박진한 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지. 그것은 오후에 국밥집에서 다온이 박 회장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던 비자금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였습니다. 권 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권 원장의 시선이 그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숫자들.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네가 금고 깊숙이 숨겨뒀던 내 목숨줄이다. 박 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신호를 보내자 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또 다른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네, 실장님.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권 원장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보육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신매매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권 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털썩?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때마침 도착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차에서 내려 박 회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장, 이 여자와 저놈들. 콩밥 먹을 수 있게 아주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오. 가온유통 법무팀이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티끌 하나라도 봐주면 안 될 겁니다. 박 회장의 정중하지만 뼈 있는 당부의 서장이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포해. 경찰들이 권 원장과 브로커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 원장은 끌려가면서도 내가 쟤들을 먹여 살렸다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다온이 비틀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얼른 다온을 부축했습니다. 다온아. 다온은 박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진짜 우리 버린 거 아니죠? 다온이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 버림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박힌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다온의 등을 쓸어내리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니?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다시는 너희끼리 두지 않으마. 다온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앙. 9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동생들 앞이라 원장 앞이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다온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김 여사도 달려와 수진이와 막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아무도 너희 못 데려가.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도 할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 내리는 보육원 앞마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우는 다온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었습니다. 가자. 박 회장의 짧은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박 회장의 차가 보육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권 원장의 몰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온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회장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할아버지의 체온, 그리고 곁에서 새근거리는 동생들의 숨소리. 다온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박 회장은 잠든 다온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마에 난 작은 상처, 거친 손, 동생들을 지키려 애쓴 흔적들. 박 회장은 다온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겠노라고요. 차량 행렬이 눈 덮인 산길을 내려와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두웠던 길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온 삼남매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가온유통 박진한 회장의 자랑스러운 손자, 손녀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끝나고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가온유통 박진한 회장의 대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 대신 알록달록한 유아용 매트가 깔렸고 고풍스러운 장식장 옆에는 로봇 장난감과 인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오빠, 나 잡아봐라. 6살 수진이가 까르르 웃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그 뒤를 박진한 회장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쫓아갔습니다. 천하의 재벌 총수가 손녀의 술래잡기 상대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니 비서실장이 봤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밤이 되면 불안해했습니다. 푹신한 침대를 놔두고 딱딱한 바닥구석에 웅크려 자는 버릇이 남아 있었거든요. 보육원 독방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박진한 회장이 다온의 방에 들어왔을 때 다온은 침대 밑에 들어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아려왔지만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좁은 침대 밑으로 자신의 거구를 밀어넣고 다온의 옆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닥이 더 시원해서 그렇다. 같이 자자. 박 회장은 다온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 안에 가득 쥐었습니다. 다온아, 이 손 놓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귀신도
나쁜 사람도 못 오게 다 막아줄 테니까. 이제 편하게 자도 돼. 할아버지의 투박한 체온이 전해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다온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다온은 박 회장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온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한 회장은 서재에서 물류 배송 루트가 그려진 대형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한 곳에 화재가 나면서 배송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상황이었죠.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온이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다온이구나. 이리 와보렴. 다온은 지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선들이 실타래처럼 엉킨 지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다온이 손가락을 들어 한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꼬였어요. 응? 이 트럭은 여기서 돌아서 가면 늦어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면 더 빠른데. 다온이 색연필을 집어들고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동선을 과감하게 가로지르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최적의 경로였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물류 전문가들도 놓쳤던 사각지대를 9살 아이가 직관적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세상에,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기차놀이 할 때처럼요. 박진한 회장은 다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천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다온에게 공부해라, 회사 물려받아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온아, 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냥 놀아도 좋아. 내 재능은 네가 행복할 때 쓰면 되는 거야. 다온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락없는 9살 아이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온 유통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진한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다온이 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는 제 아들, 박지훈의 아들 박다온입니다. 제 유일한 핏줄이자 가온의 미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다온은 긴장한 듯 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손자에게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제 보유 주식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며 다온이는 공정하게 실력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할 기회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원했던 삶이자 가온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편법과 세습이 판치는 재계에서 박 회장의 선언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온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묘역.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곳에는 이제 연분홍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한 회장과 김 여사 그리고 다온 삼남매가 지훈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대신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슴에 달고 있던 가온 유통의 배지와 학교에서 받아온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다온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추워. 배도 안 고파.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잘 지켜줘.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뒤에 서 있던 김 여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환 회장도 지팡이를 내려놓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저택 정원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박 회장은 그 사진을 묘비 옆 흙 속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느냐? 내 보물들, 내가 목숨 바쳐 지키마.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투박한 노인의 고백이 봄바람에 실려 묘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다온이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자의 의젓한 말에 박 회장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 박 회장이 다온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김 여사도 수진이와 막내를 챙겼습니다. 벚꽃잎이 가족들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오늘 저녁은 다온이랑 수진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다. 와, 신난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마저 하나로 겹쳐져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했던가요? 혹독했던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에게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가온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맞잡은 두 손이 이제는 절대 놓아지지 않기를,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행복한 뒷모습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그 빛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메시지는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빛 이야기였습니다.